105회 전산회계 1급이고요. 자, 1번 문제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자,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그랬거든요. 이건 우리가 회계 처음 배울 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래가 아닌 것들에 뭐뭐 있죠? 거래가 아닌 것들, 우리 주문하고 약속하고 계약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그리고 담보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은 회계상에서 거래가 아니더라. 그럼 우리가 회계상에서 거래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회계상의 거래다라고 얘기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감 변화를 했을 때 거래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공짜 3번이 되겠죠. 맞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사업을 위하여 1,000만원 추가로 출자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1,000만원이 들어왔을 거고,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약속어음 1,0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변제하였다. 그럼 보통예금 나갔고 자산이 감소했고 어음대금을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하는 이런 거래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수기 재고 확보를 위하여 상품 3,000만원을 추가로 주문하기로 했다. 주문 자체는 거래가 아니더라.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내 자산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기업은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라는 가정을 말한다. 자, 우리는 가정을 혹은 다른 말로 전제라는 표현을 쓰고 또 공준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런 가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고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기업의 공준. 계속기업, 그 다음에 기업 실체의 공준, 그리고 기간별 보고의 공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아시겠죠? 가정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계속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는 영원하다라는 전제고, 그 다음에 기업 실체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은 투자자나 채권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자나 채권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기업은 우리 기업의 목표를 가지고 그냥 갈 뿐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 보시면 되겠고, 기간별 보고의 공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간별 보고는 말 그대로 때가 되면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지금 뭐라 그랬죠? 계속해서 영업을 할 것이다. 장기간 존속한다. 라는 개념은 계속기업의 공준이다. 계속기업의 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인가요? 네.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그랬어요. 이것도 그냥 공짜 문제였어요. 이것도 그냥 공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죠?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항목. 그럼 우리는 재고자산이다 라고 하는 게 뭐라 했어요? 우리 엄청 많이 했잖아요. 재고자산. 뭐가 목적이다? 네.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그렇죠?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답은 그냥 공짜 4번이 되겠죠. 맞나요? 네, 그냥 공짜 4번이 됩니다. 자, 회계법인이 업무용은 사용이 목적이니까 유형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비품. 그 다음에 임대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임대용으로 보여주는 주택. 임대라는 것은 빌려주는 거지 이거를 파는 게 아니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걸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하여 우리는 수익, 돈을 벌을 목적인 거지 얘를 사용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유형자산으로
분류해 주시면 되겠고요. 경영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혹은 매도 가능 증권 뭐 이렇게 분류를 해야 하겠죠. 맞나요? 뭐 만기 보유 증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투자 자산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구분을 해야 한다. 당좌 자산이나 투자 자산으로 구분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냥 공짜 4번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아시겠나요? 네, 어려운 거 아니고. 자, 그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4번은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모든 자산 취득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어떻게 한다?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한다. 라는 게 일단 기본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만 제외하고 단기 매매 증권만 제외한다. 단기 매매 증권만 재비용을 수수료 비용이라고 따로 써주셔야지 되고 나머지는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유형자산의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당연히 내가 구입한 가격으로 유형자산의 가격이 설정되는 거고요. 유형자산의 취득에 관한 운송비, 설치비 당연히 원가에 포함해야겠죠. 맞나요? 자, 3번은 사용 중인 건물을 새로운 건물로 신축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에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3번이 정답이네요. 우리 철거비 따로 배웠는데 배웠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이걸 우리는 강제 매입 국공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강제 매입 국공채는 돈 국공채의 매입 가격과 현재 가치와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네, 맞습니다. 맞고 일단 3번 보기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철거비라는 게 두 가지로 일단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철거비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한 철거비. 사용 중인 건물, 내가 쓰고 있던 건물을 철거할 수 있죠. 그쵸?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문제죠. 그쵸? 이렇게 돼서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철거비는 유형자산의 처분 손실이 돼요. 유형자산의 처분 손실로 보게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용이 그만큼 들어간 것만큼을 우리가 철거비라는 비용을 따로 설정을 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다 처분 손실에다 다 넣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땅을 샀는데 땅에 내가 불필요한 초가집이 하나가 있더라. 그래서 난 이 초가집을 철거하고 싶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구건물을 철거했다라는 얘기는 구건물의 철거는 철거로 내 장부상에서 지워버려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 돈 들어가는 건 다시 새로운 건물이 돼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건물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새로운 건물은 새롭게 다시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을 새 건물이라고 하는 거고 철거까지는 우리가 다 처분 손실로 놓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분기할 때 건물은 건물대로 자산에서 없어지고 철거비는 철거비용으로 그러면 건물에 대한 철거를 지금 이 상황에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를 했을 때 회계 처리를 하면 우리 예에 대한 회계 처리요. 그럼 나는 건물의 장부 취득원가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건물이 없어지면 우리는 차변에 반드시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져야 하고 그렇죠? 맞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철거비가 들어갔으니까 돈이 또 나갔죠. 철거비가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철거하느냐고 돈이 또 나가요. 그럼 이 돈이 나간 것만큼을 모두 다 묶어서 차변에 뭐라고 하면 된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면 돼. 이렇게 해서 내 장부에 있는 건물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제 돈이 또 들어가겠죠. 맞나요? 그러면 돈이 들어가면 우리는 돈이 나가요.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얘를 뭐라 해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건물이 완공이 되면 우리는 건설 중인 자산이 없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잔금이 또 돈이 나갈 거고, 그 금액을 모두 묶어서 차변에 새로운 건물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신축을 하는 경우에. 그러면 철거까지는 여기에서 끝나요. 내 장부에서 모두 다 지웠다. 로 철거까지는 끝나게 되고, 그리고 신규 취득했을 때는 다시 새로운 건물은 지어야 되니까 짓는 동안에 들어가는 돈은 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묶어놨다가 마지막에 완공됐을 때 건물로 변경해 주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조금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는 철거비는 사용 중인 건물의 철거비는 처분 손실로 볼 거고, 그 다음에 토지 취득 시에 철거비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기에 나와 있는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강제 매입 국공채인데, 여러분들이 차를 사면 차를 살 때 지방채를 무조건 사야 돼요. 그래서 그 채권을 사는데 거의 사자마자 그냥 팔아버리거든요. 그럼 취득하자마자 바로 처분을 하게 되니까 차액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왜냐면 액면 주고 사야 되고 처분가는 더 낮으니까. 그러면 손실이 조금 발생을 하죠. 그 차액만큼을 차량 운반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거는 우리 세무 2급 때 다시 또 조금 중요하게 또 배우시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5번. 다음 중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런데 무형자산은 기본적인 거를 조금 외워주셔야지 돼요. 무형자산은 일단 무형자산의 종류 뭐뭐뭐 있었죠? 우리가 영업권, 그리고 개발비, 그리고 산업재산권. 뭐 이 안에 특허권, 실용실험권, 디자인권, 상표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각종 소프트웨어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형의 자산이다. 이런 무형자산도 상각이라는 걸 하게 된다. 상각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상각은 언제서부터 하냐? 제일 첫 번째는 상각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그러니까 사용 시점부터 우리가 상각이라는 걸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감가상각이다 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정액법이냐 정률법이냐 이런 것도 선택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은 일단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정액법으로 써도 되고 정률법을 써도 되고 회사에 맞게끔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결정할 수 없으면, 합리적인 방법을 결정할 수 없으면, 결정을 잘 못하겠다, 우리 무슨 법으로 할까요? 그럼 무조건 정액법으로 해라. 결정할 수 없으면 무조건 정액법으로 하고, 그럼 정액법의 공식은 어떻게 되죠?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그럼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그냥 내용연수 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이게 정액법이잖아요. 그쵸? 이게 정액법인데, 자, 일단 이 세 가지를 일단 알아두셔야지 되는데, 취득원가다.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무조건 유상취득분만 인정합니다. 유상취득분만. 그러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한 금액만큼만 취득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원칙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원칙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만큼만 외우고 있으면 무형자산 문제는 다 풀어져요. 요만큼만 외우고 계시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상각을 시작한다. 네. 일반적으로 상각기간은 최대 몇 년? 일반적으로는 원칙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무슨 법으로 해라? 정해법으로 해라. 재무상태표상 표시 방법으로 취득원가에서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는 직접법과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간접법이 모두 허용된다. 네, 두 가지가 모두 허용되지만 우리 프로그램에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직접법으로 상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시겠죠? 그래서 직접법도 있고 간접법이라는 것도 있다. 간접법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설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접법은 감가상각 누계액 설정하지 않고 그냥 직접 차감. 그러니까 분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특허권을 상각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그리고 대변에 가서 뭐 특허권이면 그냥 특허권 에서 직접 차감하는 직접법을 쓰게 됩니다. 영어권이었으면 그냥 영어권 이렇게 없어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문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 문제 6번은 우리 시험 문제 원래 잘 안 나오던 건데 나왔어요. 그래서 장부는 우리가 장부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쵸? 여러 가지 장부가 있는데 장부에는 주요부라는 게 있고 그리고 보조부라는 게 있어요. 주요부는 회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주요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거래를 기록해 놓는 분계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하고요. 분계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분계를 각 계정에다 입력을 해 놔야지 되니까 총계정 원장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두 가지만 주요부에 해당하고요. 나머지 모든 장부는 보조부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주요부가 있고 보조부가 있더라. 그래서 주요 장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거래를 기록해 놓은 장부가 분계장이고요. 분계. 거래가 생길 때마다 우리 분계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분계한 것을 각 계정에다가 옮겨 적어놔야지 되니까 그 계정을 우리는 총계정 원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만 주요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 7번. 이제 문제 7번 틀리면 이제 때려야 돼요. 문제 7번은. 왜냐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누르면 되잖아요. 우리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딱 눌러주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계정 과목이 쭉 나오잖아요. 우리 프로그램 열어놓고 시험 보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공짜 1번이었습니다. 맞죠? 감자차손, 자기주식,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모두 다 자본 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거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문제 7번은 프로그램에서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데를 들어가면 적요 등록이라는 데를 들어가면 우리가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그래서 공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은 우리가 매출 총 이익을 계산하래요. 그럼 매출 총 이익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그쵸? 그런데 순 매출액은 47만 5천 원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렇죠? 맞나요? 네, 47만 5천 원이 주어져 있고 매출 원가를 구해야지 되니까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 T자로 했죠? 매출 원가는 T자로.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이 얼마다? 10만 원. 그 다음에 매입액이 총 매입액 20만 원이고 매입 할인, 매입 환출이 만 원이 나왔죠. 5천 원, 5천 원.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매입한 금액은 얼마다? 19만 원만큼이 순수하게 매입한 금액이다. 순 매입액.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기말상품재고액이 11만 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1만 원 빼주시고 나면 매출원가는 18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매출원가 18만 원을 써주시고 나면 18만 원 빼주시면 얼마 나오죠? 29만 5천 원인가요? 맞나요? 29만 5천 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주시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아시겠죠? 저는 얘 엄청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했고 우리 재고자산 단어는 시험 문제 거의 100%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9번. 문제 9번. 여기서부터는 원가회계예요. 원가회계 문제가 나왔고 원가회계인데 가공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가공원가. 우리는 원가회계에서 원가를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구분을 했고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공비라고 했죠. 맞나요? 이해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문제상에서 직접 재료 원가는 100만 원인데 뭐 의미 없다. 얘 100만 원은 지금 가공비를 물어봤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는 160만 원이더라. 160만 원이고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60만 원. 그럼 제조 간접 원가가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건가요? 그럴 것 같은데 제조 간접비가 두 개로 쪼개져 있는 상태예요. 변동 제조 간접비가 있고 고정 제조 간접비가 있고 이렇게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자, 왜냐면 변동 제조 간접비 60만 원을 갖다 썼더니 그러면 60만 원 썼더니 220만 원이 가공비인데 봐봐요. 220만 원이 없죠? 그쵸? 그래서 제조간접비가 변동제조간접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고정제조간접비도 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러면 변동제조간접 원가는 총제조간접비예요. 총제조간접비. 그러니까 이렇게 둘 합쳐진 이 전체의 변동제조간접비가 몇 프로에 해당한다? 몇 프로? 30%. 그러니까 30%가 60만 원인 거죠. 맞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60만 원을 30%로 나누어 주시면 무조건 전체에 해당하는 이 제조간접비 얘가 100%니까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오게 돼요. 제조간접비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200만 원인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조간접비는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고 그러면 200만 원의 70%가 고정제조간접비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27에 14, 140만 원이 고정제조간접비가 되더라. 결국 요만큼을 더해 주시면 제조간접비, 노무비랑 제조간접비 더한 가공비. 그럼 200에 160 더한 거니까 360만 원이 나오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려웠나요? 근데 문제 풀치다 보면 이해가 조금 되실 거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저는 얘라고 봐요. 60만 원이 30%인 거죠. 그쵸? 이 둘이 서로 같으면 무조건 나눠라.
나누면 전체 금액이 무조건 나올 것이다. 아시겠죠? 나눗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눗셈은. 그래서 전체 금액을 바로 구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잠깐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1,000원에 20%는 200원인가요? 이렇게 이해됐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1,000원에서 20%를 계산을 할 때 1,000원 곱하기 20% 이렇게 하나요? 그럼 얘가 나온 거죠. 그럼 결국 200원하고 20%가 같은 말인 거죠. 200원은 숫자로 표시된 거고 20%는 퍼센테이지로 나타내 준 거니까. 그래서 얘를 이항을 하게 되면 20%로 나누어 주시게 되면 서로 같은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무조건 기준값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제조간접비의 30%가 변동제조간접비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30%가 60만 원이니까 서로 같은 값이니까 나눠주시면 기준값이 무조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 10번은 간단해요. 왜냐면 우리가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었죠. 간단하게. 자, 그럼 지금은 단위당 원가가 점점 내려간다 그랬나요? 단위당 원가가 내려가는 건 무슨 비예요? 우리가 고정비는 총원가가 일정한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변동비는 총원가가 비례하는 거고. 맞나요? 그럼 단위당 원가는 점점 떨어지는 게 고정비라고 그랬고,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 그랬어요. 이 두 개의 그림은 무조건 외우셔야지 되고, 그래서 앞에 그림이 고정비에 해당하는 거고 뒤에 있는 게 변동비에 해당하는데, 우리 고정비 뭐뭐뭐뭐 있다 그랬죠? 배웠던 것 같네요. 그쵸? 감, 임, 보세, 고정비에 해당합니다. 그쵸?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과금가. 그럼 결국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그냥 공짜 4번 건물의 임차료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지요? 최소한 요만큼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자, 우리 문제에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가공 원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런데 우리가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건 뭐냐? 완성품 환산량 물어봤으니까 완성품 환산량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완성 수량에 플러스 기말 수량을 더하고 마이너스 기초 수량을 빼주시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완성 수량의 기말까지를 계산하면 무슨 법? 평균법. 여기서 기초를 빼버리는 끝까지 가시게 되면 얘가 선임선출법이다. 이해되셨습니까요? 네. 그러면 완성분 수량이 몇 개래요? 완성분 수량이 8,000개. 그쵸? 플러스 기말 수량은 3,000개인데 가공비는 무조건 퍼센트 따져야죠. 그쵸? 그래서 3,000개의 완성도 60%니까 1,800개인가요? 맞나요? 네. 그러면 평균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계산하시면 되죠. 평균법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9,800개.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2번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2번은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개별원가 계산이 있고 종합원가 계산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일단 첫 번째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가 있는데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고 종합원가 계산은 재료비와 가공비의 구분이 중요하다. 맞죠? 그래서 직접비, 간접비,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는 개별원가 계산에서의 숙제가 뭐였냐면 이 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숙제더라.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이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걸 계산하는 게 우리의 숙제더라. 이렇게 했고요. 개별원가에 해당하는 업종이 뭐였죠? 개별원가는 무슨 생산?
주문 생산. 종합원가는 연속 대량 생산. 맞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별원가에서 필요한 장부는 각각각을 다 나눠서 써야 하니까 작업 원가표라고 하는 장부가 필요하고요. 작업 원가표 혹은 이 안에 세부 항목을 제조 지시서라고 얘기를 해요. 각 지시서들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원가 계산을 각 공정별로 원가 계산을 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개별원가, 종합원가의 제일 기본적인. 자, 그러면 종합원가 계산은, 자, 이제 보기 볼게요. 1번에 종합원가 계산은 동일 규격의 제품을 반복하여 생산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맞죠? 종합원가 계산은 각 작업별로 원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2번이 정답이네. 작업별로 하는 게 아니라 원가, 이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를 하게 되고, 각 작업별로 집계하는 것은 우리가 작업원가표 개별원가 계산이다. 개별원가 계산 3번 보기 보시면,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에 의하여 각 제품을 별도로 제작, 판매하는 제조업이고,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받은 개별 제품별로 작성된 작업 원가표에 의하여 원가를 집계를 할 거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3번 볼게요. 다음 중, 여기서부터 이제 세법이네요. 다음 중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13번에 납세 의무자. 자, 부가세의 납세 의무자. 누가 있었죠? 첫 번째는 사업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렇게 둘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자만이 납세 의무를 진다. 아니요. 꼭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내가 쓰려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부가세는 내고 물건을 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리, 비영리 상관없습니다. 부가세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사업 설비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 그냥 이걸 사업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인적, 물적 독립성을 지닌 사업자가 해당하는 사업자라고 나왔으니까.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번, 3번, 4번 모두 다 사업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면세제도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4번 면세. 우리는 영세가 있었고 면세가 있었죠. 맞나요? 영세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게 영세. 그리고 면세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시키는 게 목적인 게 면세. 맞죠?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영세를 완전 면세라 하고 면세를 불완전 면세라고 해요. 불완전 면세 혹은 부분 면세라고 해요. 부분 면세. 같은 말이에요. 영세는 완전 면세.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 면세에 해당하는 거 몇 가지는 외우셔야죠. 일단 농, 축, 수, 임산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업, 의료, 보건, 그 다음에 여객운송의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이런 것들은 지하철 면세 적용을 받게 되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건 여객 운송 중에 과세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더라. 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택시, KTX, 항공기 등등등을 우리는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 부가세가 붙는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 약사가 공급하는 일반 의약품. 약사가 공급한 일반 의약품은 과세예요.
그러니까 약사가 조제한 거 있죠. 조제실에서 나오는 거. 처방전에 의한 것은 면세고, 우리 밖에 진열되어 있는 걸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셨나요? 걔네들은 부가세가 붙어 있어요. 과세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약사는 약국은 대표적인 겸업사업자입니다. 과세사업자고 면세사업자고 있는. 그래서 토지의 임대는 면세가 맞지만 일반 의약품은 우리가 과세로 봐야 하겠고요. 면세제도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완전 면세제도. 아니요, 이건 영세를 얘기를 하는 거고,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포기하고자 하면 이전 달에 포기 신청을 해야지 돼요. 포기하고자 하면 이전 달에 미리 포기 신고를 해야 하고요. 면세를 포기하면 일반 과세로 돌아가는데 3년간은 일반 과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보기에 건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토지는 두 가지로 조금 나눠져요. 우리가 농지를 임대해 줬을 때는 면세고, 그 다음에 일반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쓰려고 토지를 임대를 해줬다. 그럴 때는 또 과세가 돼요. 그래서 토지의 임대는 과세일 수도 있고 면세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일단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 다음,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크게, 여기까지 안 외우셔도 회계 1급 시험 보실 때 크게 지장은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5번.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둘 이상의 사업자가 있는 사업자는 부가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할 수 있다. 이는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장별로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 뭐예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고 하는 제도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 그러니까 한 곳에선 매입세액만 생기고 한 곳에선 매출세액만 생기는 경우예요. 그러면 얘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신고는 각각,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서 반드시 외우셔야지 될 건 신고는 각각 하는 거예요. 신고는 각각 하고 납부와 환급에 대해서만 주된 사업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사업자 번호 자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사업장이지만 이걸 그냥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개 푸는데 너무 오래 걸렸죠? 그쵸? 자세히 일단은 풀이를 다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이론 설명을 조금 맞춰드리고, 자, 개수들을 한번 세보세요.